자, 이번 시간은 등기의 객체, 주체 등에 관한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등기의 순서라는 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는 자, 권리의 객체를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되지 않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얘기 다시 갑니다. 물권에서는 자, 민법에서 물권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본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의 존부와 무관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 불렀었고, 이에 대응해서 본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원을 존재로 성립하는 권리를 가리켜서 본권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유권이라고 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내용 일부를 잘라내서 맞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경우에 따라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유권이라는 것은 등기랑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권리 공시수단이 점유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 다음에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유치권도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권과 목적 물건의 결연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점유권도 유치권도 점유라는 공시수단을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등기를 할 수도 없고 등기가 설령됐다 한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일반적인 지상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데 비해서 분묘기지권, 특히 이제 시효 취득 얘기가 주요 이슈가 되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따로 이 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에 성립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은 다른 지상권 등과 다르게 이전할 수도 없고요.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물권의 일종인데 등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등기해봤자 무효인 등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하나 나왔던 거예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독자적인 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물권이 될 수가 없고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이런 거죠. 보통 맹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나다내지 도로와 접할 수 있을 때 그때 법원의 확인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주의토지통행권 관련 쟁점 민법에서 세 가지 있었습니다. 더 편리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그 폭을 인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장래, 토지용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거. 유상이냐 무상이냐 했을 때 남의 땅 쓰는 거니까 당연히 유상으로 봐야 되는데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을 때는 이때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될 테고, 그 외에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다. 어찌됐든 간에 주의토지통행권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구조.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데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에서 금지하죠. 경자 유죄는 원칙 때문에 농지 소유자 따로 있고 전세권자 따로 있으면 헌법에서 얘기하는 경자 유죄는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뒤에서 절대적 각하사유,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 동산질권, 이건 전혀 관련이 없죠. 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그래서 저거죠. 동산질권은 전당포에서 시계 맡아두고 돈 빌려주는 거. 이런 등기랑 관련이 없다. 그 정도로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질권 아까 지문 중에 하나 나왔었죠.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이때 설정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권리 질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또 해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임차권, 환매권, 이것은 앞에서 대양 요건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양 요건으로서 등기라는 얘기 해서 보셨고, 뭐 큰 이슈는 안 돼요. 주의토지통행권 하나 이슈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객체라고 해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 이것도 깊이 가면 안 돼. 해서 자, 우리가 물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어야지 물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전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토지 일부, 100평 중에 20평, 토지 분할 안 하고 20평만 사고 판다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자, 설정한다면 나중에 경매를 통해 판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용익권이라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인데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자 뒤에서 보겠지만 지적 도면이라든가 건물 도면을 첨부해서 어느 부분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정도로 가야겠고요. 그 이외에 바로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쟁점이 되죠. 그래서 구분소유권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 아파트 한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별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관련해서, 자, 집합 건물법에서 공부한 게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공용 부분의 사용권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복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등기 안에도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되게 될 것이고, 경로당을 이용할 권리, 당연히 같이 등기 안에도 포함해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별 내용은 아닌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지문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 경로당 같은 것,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따로 권리라고 하는 것과 갑구나 을구를 두지 않고 그냥 표제부만 두면서 공용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논리 구조가 합유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합유에 있어서는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는데, 공유, 합유의 공통점은 그 구성원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는데, 이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권이 외부에 등기를 통해서 외부에 표시가 되는 데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합유. 그래서 뒤에서 합유 같은 경우도 합유 취지의 등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그 표제부에 공용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규약을 통해서 이걸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별 내용이 없는 건데 지문에 한번 구성돼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지상자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민법 공부할 때 논의할 거고, 권리의 일부, 이걸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부르게 되죠.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저당권도 다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의 설정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을의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을의 지분 40%의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이 토지 중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의 설정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등기법 할 때도 그렇고요, 민법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 특정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면 아주 줄줄 너무 유치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힘들면은 패스. 근데 이게 물권법을 공부를 좀 하시고 등기법을 이렇게 몇 수는 돌다 보면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유치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한 번 읽으면요, 이만큼 10%의 실력이 쌓이고, 두 번 읽으면 20%의 실력이 쌓이고, 세 번 읽으면 30%의 실력이 쌓이면 참 해볼만해. 이게 아니야. 처음에 읽을 때는 뭔 개소리냐. 내가 학원을 괜히 다녔나? 괜히 등록을 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꾸역꾸역 그냥 자기를 믿는 거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꽤나 했었는데 이 생각하면서 착각인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한 달을 버텨내고 다음 2달 정도를 버텨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 그래도 중간에 알아먹는 얘기도 생기고 그리고 한수만 나오는데 이게 한 2수는 3수는 돌다 보면 이게 웃기는 게 갑자기 60% 70%가 팍팍팍 튀어버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는 게 진짜 힘든 싸움이에요. 대신 그렇게 가시려면 공부를 할 때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너 열심히 좀 하지 말라고 막 죽기 살기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제가 그지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갖고 얼마나 머리를 싸면 그냥 몇 번씩 쳐있고 몇 번씩 뭐 강의도 찾아보고 으아 개새끼들 근데 이게 시작이니까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나.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게 난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 내가 이 간단한 얘기를 갖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책을 보면서 대자는 대가리 가지고 몇 번을 연구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강의할 때마다 되게 미안한 느낌이 들어. 왜? 얘기해봤자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등기의 주체에 관련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등기부, 다시 우리 등기부의 기본 구조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표제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표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와 을구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등기부 예시를 한번 본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갑구, 을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등기부에는 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하면 자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이 표시가 될 테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라고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앞에서 봤던 사례 중에서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도 표시되고 등기 권리자도 표시되고 권리의 종류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모든 걸 포섭합니다. 인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우리 인이라는 건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인데요. 자연인하고요.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사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또는 재단까지 나오는데 법인 아닌 사단 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자연인이 뭐냐? 엄마 뱃속에 기어 나와서 숨 붙어 있는 아이, 이 아이를 뭐라 부른다? 자연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유아라고 하는 어린아이도 당연히 자연인에 해당이 될 테고 외국인도 당연히 어떻다? 사람이니까, 사람 새끼니까 어떻다? 자연인에 해당이 된다. 미성년자 당연히 자연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유아가 됐든 미성년자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등기부에 내 거다라는 식의 권리의 주체로서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법인이라고 하는 거. 법인은요, 이렇게 가르죠. 자, 먼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처럼 따로의 설립 등기나 이런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공법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대부분이 사법인이죠. 사법인의 경우에는 뭐 재단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도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는 건 사단법인을 많이 공부하죠. 어디서 공부했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법인의 예시값.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법인, 뭐 우리가 재단법인입니다. 학교법인 뭐 하게 되면 그건 재단법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용어상, 자,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농협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바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합유체, 하나의 합유체를 가리켜서 다 바로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공유 얘기 한번 설명드렸고 합유. 다시 자, 공동 소유는 이런 게 있어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합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유부터 먼저 날려버릴까요? 바로 법인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총유라고 부릅니다. 법인 아닌 사람 대표값 무슨 교회라든가 무슨 종중 무슨 사찰 이런 것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값입니다. 따로 이 교회 설립할 때 등기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요 근래 이슈가 됐던 뭐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기본이 사실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무슨 뜻한 바가 있어서 설립 등기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법인이 되고 신천지 같은 경우 서울시에다가 법인 설립허가 받아가지고요 법인으로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요 근래 하여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어떤 해를 끼치면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법인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법적인 관점에 보면 전혀 공공의 이익을 해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공공의 감염이 많이 돼서 그걸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 확진자 나온 수많은 교회도 다 그런 데 걸릴 수 있고, 물론 거긴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일반 개인도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 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법인 아닌 사단, 대부분이 종중,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종중을 많이 예시를 하게 됩니다. 전주 이시 충무공파 해서 전주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있게 되면 이 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총유는요, 합유 공유와 다르게 지분권 자체, 구성원에게 지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 소유 관계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지금 합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합유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기로 한다. 근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으면 그걸 법적으로 부를 때 그걸 뭐라 부른다? 얘들은 조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해서 이 등기부에는 절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다. 뭐냐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은 갑과 을이 하나의 부동산을 갑의 이름도 등기부에 올라가고 을의 이름도 등기부에 올라가는 상태. 근데 지분이 표시가 안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민법상 합유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얘들이 이름을 붙여 우리는 K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K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갑과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아니, 자기들이 이름을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둘은 뭐다? K다. 이렇게 해서 K라고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원, 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등기부에 표시하는 형태로는 가능하지만은 절대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상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이유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가실 때 민법상 조합을 두 글자 귀신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저당권 이런 것 볼 때 그런 거 나와요. 바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이런 것이 저당권 등기의 내용이 되게 되는데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절대 민법상 조합 등은 어떠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의인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슈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 명의인이 직접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고요.
그 외 쟁점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 자, 무슨 전주시 충무공파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뭐 무슨 교회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총유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 해서 나중에 이제 요 두 가지만 이슈가 돼요. 나머지는 아마 외워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그냥 포인트 봐봐요. 자,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 등기 당사자 객 인정되는 게 해석을 통해 쭉 나온다고. 인정되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뭘 물어보겠어?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뭐냐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뽑아낼 때는 문제 구성할 때 다 답을 뭘로 뽑아? 이 민법상 조합으로 뽑게 된다고. 그 외 잡단 얘기로서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이런 것들도 따로 이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하부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는요, 청구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요, 신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옮겨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신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미친놈이라고 욕먹습니다. 등기 청구라는 건 아까 매도인과 매수인,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사이의 문제가 청구의 문제이고, 신청은 뭐라고요? 신청은 등기소에 서류상 정리를 해달라는 개념이 등기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서 요 얘기를 하려면 일단 포인트가 제한 능력자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민법 공부하실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많지도 않습니다. 바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는 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미성한 이렇게 가나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제한 능력자가 될 거고, 여기 나중에 이제 관련한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할 때 미성한파 이런 식으로 파산 선고까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할게.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법 하신 것 같은데 민법의 주요한 쟁점들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에서 출제 포인트 딱 한 가지,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두 번째 바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 있었죠.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즉 중요 부분에 차고 있는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로서 그 계약서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유발했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는 자, 중요 부분에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가 있었죠. 상대방이 차고자의 중과실을 이용을 했을 때 이때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어려웠던 거, 매도인이 해지했을 때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외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에서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제일 유력한 지문이 원래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제 포인트,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있어서는 본인이 몰랐고 알 수 없었다. 즉 선이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다시 돌아가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한 능력자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예, 가능합니다. 등기 명의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 신청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제한 능력자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자신이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법에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제한능력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고, 그 맥락에서 바로 등기법에서도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때는 등기 신청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직접은 등기 신청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볼 거 없고, 제한능력자에게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뭔 얘기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이때는 어떻다고요?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직접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제한능력자, 갑이 제한능력자인데 을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해. 그러면 직접 제한능력자는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아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이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금 제한능력자와 관련해서 등기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다 된다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 별거 아닌데 요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순신 후인가봐, 이런 경우는 어떻다? 바로 종중의 명의로 등기 신청, 등기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종중은 손발 이름이 없거든, 손발이 안 달려 있거든, 말도 못해. 그래서 대표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한다. 3개 외우시면 돼.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출제 이슈들. 민법상 조합이 거의 도배야.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등기 부에 절대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합의유체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 같고요. 대신 실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세 번째 이슈, 제한능력자의 등기 신청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주의토지통행법 끄트머리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86페이지 첫 번째 박스 오른면 지문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민법에게랑 계속 같이 연계해서 그냥 중얼중얼. 두 번째 박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말이 어려워.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죠.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공용 제한이라 부릅니다. 모든 부동산은, 모든 토지는 어떻다? 공용 제한을 받습니다. 당연히 사건의 사유재산이면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별로 어려운데 중요치 않은 거예요. 1번 지문. 2번. 한 필지의 특정한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틀렸죠? 용익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하지 않고도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 설정 등기할 때 지적 도면이나 건물 도면을 첨부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해서 2번 점은 틀리게 뽑았고요.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해서 전세권, 지상권 뭐라고요? 도면을 첨부하면 되니까 이때는 분할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건물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요? 버릴 팀은. 우리가 등기부터 미리 훈련하셔야 돼. 한 지문 2개 정도는 막힌다고 생각하셔야 돼. 미리 마음에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서 그걸 더 뚫고 가겠다. 개뿔 뚫긴 뭘 뚫어요. 시험 볼 때마다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하리라. 그걸 이제 한 5년 정도 공부 계획을 세우면 그게 가능해. 근데 실력 없는 중개사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재수생보다 실력 없는 중개사가 훨씬
그냥 정신 건강에 유리하고 등등 그래서 치고 5번 질문 별로 의미 없어요.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란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이 공용 부분 취득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받기 신청해야 된다 해서 자 여기서는 2번 3번이 포인트라고 용익권은 뭐라고요?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어떻다 설정할 수 있다. 그것만 계속 가는 거야. 저당권 소유권은 어떻다?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중간에 개소리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시면 말려버려요. 그 다음에 8번, 6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는 없죠. 자,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은 어떻다? 설정할 수 없다.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등기 당사자 적격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더럽게 어려운 얘기야. 자,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병이 뭐가 돼? 채무자.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법조문에서는 지문에서는 명시하지 않는데 갑이 만약에 채권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병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 병을 위해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건 이 사람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뭔 얘기냐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때는 얘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죠. 병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담보물을 대상으로 병을 위해서 뭐라 했다? 만약에 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내가 이 부동산 네가 팔아서 채권 회수해라 라는 취지로 그래서 등기 당사자는 누구?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렇게 가셔야 돼.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걸 통해서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는 별개의 문제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당사자가 되게 된다. 2번 질문이요. 1번 어려운데 답 아니었죠? 1번 더 이렇게 어렵다고 이게 누가 지금 물상 보증인지 이런 것도 지문에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려우면 답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답만 계속 외울 거니까. 지금 지문 중에 오다가 보면 막히는 지문이 있다고요. 그걸 분석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야. 2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등기를 신청한다. 안 되죠?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야. 얘는 아직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 못합니다. 대리는 할 수 없어요. 자, 3번 지자체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해서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경기도 이름으로 다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국가 이름으로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안중에 지금 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지금 내용 또 쫓아가면서 막 뒤지게 찾아봐. 그러면 안 돼. 등기 당사자 적격하면 무조건 뭐야? 포인트가 조합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거나 특이한 걸 갖고 낸다고. 특히 안 되는 것. 4번 지문.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 지자체 이런 거 안 중요해. 5번 사립학교는 사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보통 재단법인의 하부기구야. 재단법인, 법인의 하부기구가 학교라고요. 국립대학교 같은 건 국가의 하부기관이야.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만 좀 틀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서울대학교 법이라고 해서 따로 이 법인 계획 인정이 돼.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자기 이름을 등기 못해. 대학 이름으로. 왜냐면 지자체 하부기관, 국가의 하부기관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법이라는 게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일반적인 공립대학교가 아닙니다. 체계상. 이건 우리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고. 보통 우리가 서울대를 공립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 서울대학교에 따로. 그 다음에 이제 6번 민법상 조합.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틀렸죠? 조합만 외우자고 그랬어.
그 다음에 7번.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오른편. 8번.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오른편. 해서 조합은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 합유체 일종을 민법상 조합이라 부른다. 해서 지금 도배하고 있고 답을 뭘 뽑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자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미성년자도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인이더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거꾸로 갑시다.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제한능력자의 경우 뭐라고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없다. 이때는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사연 보지 마. 얘들도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안 되는 한 가지 자신이 그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그때만 어떻다? 등기 신청이 안 된다. 안 되는 걸 외우셔야 돼. 등기 신청 이렇게 가서 거꾸로 키워드 제한 능력자의 경우와 안 되는 것만 기억해야 돼. 나머지 다 되는 거야. 이게 대리라고 하는 건 뭐야? 자신의 권리로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본인의 어떤 권리 변동이니까 그런 얘기인데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그렇게 가시고. 자, 세 번째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게 답이 됐다고. 특이한 거니까 인에 대응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있잖아요. 종중, 교회, 사찰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오른편 답을 뽑았고요. 그 밑에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문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절차법 등기법에서 보게 되면 을은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권리를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뭐라 부른다?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가볼까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절차법상 등기 권리, 실체법은 따져 묻지 마시고요. 여기에 을명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뭘 통해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갑이 이익을 보게 되니까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에서 갑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이요. 갑 부동산이 을병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근데 등기 명의는 갑에게 현재 남아 있고요. 병이 을을 대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 이건 알아야 돼. 자, 지금 가볼까요?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합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또 을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을은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등기를 받아야 돼요? 을한테 등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을한테 등기를 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을이 나서서 등기 받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안 하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 상관없으니까. 뭐 등기해보자. 뭐 시간만 뺏기니까. 어떻게 해?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가 넘어와? 을한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다. 등기 기록상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 권리자는 병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변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나중에 사실상 이익을 받을 사람이 누가 돼? 병이 사실상 이익을 받게 되겠지. 일단 을한테 등기가 넘어와야지 다시 자기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등기 권리자의 개념을 보셔야 돼. 등기 기록상, 등기부상 누가 됐을 때, 자, 등기가 실행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기록상 이익을 얻는 사람. 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기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누가 을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자, 절차법상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해서 요거 정확히 하셔야 돼. 등기 권리자가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아까 사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면 누가 이익을 얻게 된다? 갑이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갑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똑같은 맥락이야. 이것도 뭐 사연이야 복잡한데 종국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4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서 이거죠. 지금 이제 실체법상 절차법을 얘기는 이런 사안이야. 자, 뒤에서 우리 이행 판결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무조건 누가 되는 거야?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요. 다시 우리가 절차법,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체법, 민법하고 등기법을 비교했을 때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절차법 얘기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근데 자, 갑은 아까 절차법에서 뭐가 된다고요? 등기 의무자, 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요렇게 이제 봤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왜? 세산세가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4일피일 미루고 있어.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가져갔다 이런 취지.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갑이 승소하게 된다고. 그럼 승소한 갑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을이 협조 안 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매수인이 등기를 찾아가려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 등기 안 가져가. 빨리 등기 가져가라. 대산세 우리 내가 안 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안 가져가?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해서 용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중에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절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고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한 질문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5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서 바로 이런 경우죠. 얘가 안 가져갔을 때
실제로 지금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실체자 절차법상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실체법상 매칭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그냥 버립시다. 그냥 이건 버리고 이제 1번, 2번, 3번 정도까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등기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등기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